데이브는 결혼 12년 차에 아내인 에이미와 별거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에이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10월 어느 날 데이브는 정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때 한 여성이 차에 작은 문제가 생겨 수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여성은 캐리라는 여성이었고 데이브는 캐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데이브는 고객에게 대쉬하는 것이 프로답지 못하다고 판단해 결국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브가 데이트 앱을 보고 있던 중 캐리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캐리도 싱글이었고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결국 참지 못하고 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주 동안 대화를 나눴고 캐리의 차에 문제가 생겨 그녀는 다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데이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캐리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 10월 29일 그렇게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의 전처 에이미는 두 자녀와 함께 아이오와주에서 살고 있었고 데이브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아이오와에서 멀지 않은 오마하라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캐리도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었지만 회사는 오마하에 위치하고 있었고 편도 1시간 거리였습니다. 당시 캐리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 자주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캐리는 장거리 출퇴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죠. 11월 12일 데이브는 캐리에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낸다면 출퇴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습니다. 캐리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짐을 싼 후 데이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데이브는 캐리에게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에서 캐리는 우리 동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데이브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 두 사람은 진지한 연애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브는 캐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캐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데이브는 가능한 재치 있게 캐리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죠. 몇 분 후 캐리에게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메시지에서 캐리는 욕설과 함께 떠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데이브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캐리가 짐을 싸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며칠이 지났고 데이브는 다시 자신의 일에 전념하며 캐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이브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데이브는 캐리로부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는 메시지를 받았고 또한 그녀는 데이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데이브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캐리의 욕설 메시지는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데이브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데이브의 메일함마저 캐리의 적대적인 이메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캐리는 자신이 데이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데이브의 집과 자동차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데이브가 근무하는 곳으로 전화가 쇄도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은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데이브는 충격을 받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캐리가 데이브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의 공격 범위는 데이브의 전처 에이미와 데이브의 애인이었던 리즈에게까지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브는 리즈에게 전화를 받았고 리즈는 캐리에게 욕설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다며 데이브에게 알렸습니다. 어느 날 리즈가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차고에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차고 벽에는 스프레이로 칠한 욕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리즈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그러나 캐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캐리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캐리가 몇 년 전 양극성장애를 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이 온갖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에 캐리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데이브는 거의 2달 동안 캐리로부터 하루에 60개의 이메일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데이브는 전화번호까지 바꿔보았지만 신기하게도 캐리는 항상 데이브의 새 번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데이브는 캐리의 전화를 차단했지만 캐리는 다른 전화번호로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데이브는 캐리의 전화번호들을 저장했고 결국 데이브의 전화에는
18개의 캐리의 전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캐리는 또한 데이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브가 TV를 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고 휴대폰을 보니 캐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캐리의 설명은 모두 정확했고 데이브는 겁에 질렸습니다. 데이브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캐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수풀과 나무들이 많아 결국 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데이브는 매일 커튼을 치고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리즈와 사귀었던 데이브는 다시 리즈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리즈는 때때로 데이브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을 때 동시에 알람음이 울렸고 캐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캐리는 두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었었죠. 결국 데이브와 리즈는 캐리에게 크레이지 캐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2013년 1월 6일 데이브는 캐리에게 이메일을 받았고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트렁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손은 등 뒤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데이브는 그 사진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리즈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리즈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데이브는 리즈가 잠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즈가 데이브에게 연락을 하고서야 데이브는 어젯밤 이메일이 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집으로 돌아온 데이브는 집 앞에 주차된 낯익은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브는 그 차량이 캐리의 차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데이브는 최근 캐리에게 괴롭힘과 협박받은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고 경찰은 데이브와 리즈의 휴대폰 기록을 다운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 내내 캐리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데이브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캐리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서 캐리는 밤에 찾아간다고 알렸고 집에 아무도 없어 창문 하나를 깼다고 말했죠. 데이브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데이브의 차에 데이브는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적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즈의 차에도 데이브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적혀 있었죠. 2013년 8월 17일 오마하 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관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지만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거실에서 가스통이 발견되었고 주방 의자 위에서 휘발유 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집 전체가 타지 않은 이유는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 산소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집은 리즈의 집이었고 다행히 리즈는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가스통과 휘발유병은 리즈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리즈는 원래 차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리즈는 캐리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화재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점점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권총까지 구입하게 됩니다. 2015년 2월 데이브는 캐리의 스토킹을 막기 위해 집까지 옮겼지만 여전히 캐리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말 데이브가 집에 돌아와 보니 보관 중이던 권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인 12월 5일 리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한참을 걷다가 공원 의자에 앉아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오후 6시 30분이었고 날은 벌써 어두웠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여성의 형체가 리즈에게 다가왔고 그 여성은 리즈에게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리즈의 다리에 총을 쏜 후 그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리즈는 다친 다리로 차까지 기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리즈는 차 옆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리즈는 경찰에게 누가 총을 쐈는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캐리가 아니라 데니스의 전처인 에임이라고 말했죠. 3년 전인 2012년 11월 13일 캐리의 어머니는 캐리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캐리는 어머니에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마침 남자친구의 집이 회사에서 가까워서 당분간 남자친구 집에서
묵을 예정이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맥스를 잠시 돌봐주라며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캐리의 어머니는 캐리가 며칠 후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어머니에게 캔자스에 새 직장을 얻었고 그곳으로 이사할 것이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캐리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딸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캐리의 이복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고 캐리의 어머니는 이때 딸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결혼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아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캐리는 중년 여성이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경찰은 캐리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캐리의 SNS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11월 21일 캐리는 캔자스로 이사해 새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리울 것이라며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캐리가 실종된 지 몇 주 후 캐리의 어머니는 캐리로부터 자신의 차가 사라졌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차는 캐리 어머니의 명의였고 어머니는 즉시 도난 신고를 했었죠. 그리고 약 한 달 후 그 차는 데이브의 집 앞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차를 수색한 결과 차 안에는 소지품이 거의 없었고 매우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 차량은 캐리의 어머니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당시 캐리의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평소 캐리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캐리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무슨 일인지 캐리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평소 캐리는 철자와 문법에 빈틈이 없었지만 실종된 후 문법과 맞춤법에 오류가 잦아졌습니다. 몇 달 후 캐리의 어머니는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중 캐리가 새 계정을 개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계정에는 데이브가 언급돼 있었고 캐리는 데이브와 데이트 중 사라졌었죠. 그래서 캐리의 어머니는 데이브가 딸의 실종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캐리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데이브가 수상하다고 알렸지만 오히려 경찰은 데이브가 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후 캐리는 페이스북에 데이브와 약혼했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반지를 낀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캐리의 어머니가 보기에 그 사진은 전혀 딸의 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캐리의 어머니는 누군가 딸을 사칭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캐리의 아들도 똑같이 생각했고 어머니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12월 리즈가 총에 맞았을 때 캐리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캐리의 신분을 도용한 사람은 리즈에게 수천 건의 욕설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고 그녀의 집을 불태웠으며 리즈는 다리에 총도 맞았습니다. 리즈는 경찰에게 캐리가 원한을 품을 동기가 없다고 말했고 데이브와 불과 2주밖에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리즈는 데이브의 전처였던 에이미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가 데이브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총을 훔치기 위해 데이브의 집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죠. 2015년 봄, 짐 형사는 경찰서에서 누군가 캐리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에게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유튜브에서 캐리의 이름으로 된 계정을 발견했고 그 계정에는 남편이 바람 피운 곳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데이브의 집 외관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캐리는 온라인에서 꾸준히 활동했지만 실제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인수받은 짐은 캐리가 이미 죽은 것으로 가정하고 수사를 이어나갔고 파트너는 캐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캐리의 신용카드가 2012년 11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인 매장에서 캐리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고 이후 카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 초 데이브와 리즈는 캐리의 스토킹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때 경찰은 데이브와 리즈의 휴대폰 내용을 모두 다운로드했었습니다. 짐과 파트너는
당시 데이브와 리즈의 휴대폰 내용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캐리가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12년 11월 6일과 7일, 리즈는 캐리의 집에 6번 전화를 걸었는데 각 통화는 길지 않았고 가장 긴 통화는 33초에 불과했습니다. 왜 리즈는 캐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일까요? 또한 리즈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서 캐리의 차가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촬영된 사진들이었죠. 2012년 12월 24일은 캐리가 실종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리즈의 지문을 채취했고 캐리의 차에 남아있던 박하사탕 상자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경찰은 그 차량을 회수하고 다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루미놀 검사를 진행해보니 혈흔이 남아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 데이브와 리즈는 웹사이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브는 아내와 헤어진 후 청소부였던 리즈가 처음으로 데이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브는 리즈의 육체적인 매력에 빠졌을 뿐 정신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리즈는 데이브와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데이브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리즈와 헤어진 후 데이브는 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처음 캐리와 데이트를 할 때 데이브의 휴대폰은 리즈의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에 데이브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무시했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리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데이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데이브는 리즈에게 데이트 중이라고 알렸고 나중에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브는 캐리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데이브의 휴대폰과 초인종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때 리즈는 데이브의 집 앞에 나타나 자신의 물건을 찾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캐리는 조심스럽게 데이브의 집을 떠났습니다. 데이브는 리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매우 화가 났고 리즈에게 짐을 싸서 당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리즈가 떠난 후 데이브는 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데이브가 캐리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2012년 11월 13일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당시 캐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데이브는 캐리에게 키스를 한 뒤 출근했었습니다. 몇 시간 후인 오전 9시 54분, 데이브는 캐리로부터 동거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었죠. 이틀 후 캐리의 상사는 캐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캐리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캔자스주에 새 직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리는 새로운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가 바로 리즈였죠. 실제 리즈는 캐리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부였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캐리가 소유한 유튜브 계정에 동영상 IP를 추적해보니 그 IP 주소는 리즈의 집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리즈는 캐리뿐만 아니라 에이미 역시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에이미를 조사한 결과 리즈가 총에 맞았을 당시 에이미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그 공원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리즈가 직접 자신에게 총을 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리즈를 유력 용의자로 보았고 그녀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리즈의 휴대폰에서 가짜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앱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예약할 수 있었죠. 또한 리즈가 이메일을 보낼 때 자신의 IP를 숨기기 위해 VPN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캐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리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캐리의 실종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였죠. 경찰은 리즈의 집에서 샤워 커튼을 발견했는데 이는 캐리가 실종된 후 며칠 동안 캐리의 신용카드 지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리즈의 집에서 캐리의 카메라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캐리가 실종되기 전 리즈가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캐리와 친구가 됐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그렇게 리즈는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캐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리즈가 캐리를 살해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즈가 무죄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찰은 데이브에게 다른 단서가 있는지 거듭 물었지만 데이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2017년 초 데이브는 집에 태블릿 PC가 있는데 리즈와 사귀는 동안 함께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태블릿 PC와 리즈의 휴대폰에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SD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드의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포렌식을 통해 수천 장의 사진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리즈의 셀카와 그녀의 아이들 사진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발처럼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캐리의 어머니에게 캐리가 문신을 새겼는지 물었고 어머니는 캐리가 발에 문신을 새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에 의한 재판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2017년 5월 24일 리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데이브는 자신이 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캐리에 대한 애정은 증오로 바뀌고 말았었습니다. 데이브는 리즈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자신 때문에 캐리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라며 매우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캐리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마찬가지로 데이브 역시 단지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